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월말 업무를 마감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카톡 메시지가 하나 날아오더군요. 친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싶어 카톡을 열어봤더니 웬 미친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카톡으로 보냈더군요. 당신 안에 지금 내 옆에서 잠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나른했나 봅니다. 메시지를 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코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데 5분쯤 지났을 때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웬 미친놈이 헛소리 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증거 사진도 보내드리죠. 메시지가 오고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분명 호텔이었고 그 사람은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그 미친 인간이 자기 얼굴은 나오지 않게 팔을 뻗어 자신 옆에 누워있는 제 아내의 잠든 모습을 찍었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역시 전화하셨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깨워서 바꿔드릴게요. 그놈은 들으라는 듯 달콤한 목소리로 아내를 깨우더군요. 혜주야, 저기요, 전화 왔어. 전화 받아봐. 많이 나른해? 전화 받을 수 있겠어? 그냥 무시해. 전화 안 받아도 돼. 전화 받아야 할 것 같아. 자기 남편이야. 지금 자기 바꿔달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 미친놈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조용조용 얘기를 하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 묻더군요. 뭐? 오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전화 받아봐. 네 남편이야. 아내는 내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제야 확인했는지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 낯선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오셔서 혜주 데려가실래요? 그쪽 회사 바로 길 건너면 있는 곳인데.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땡땡 호텔 407호. 딱 10분만 기다릴게요. 그 남자는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무엇에 홀린 듯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호텔로 갔습니다. 그놈이 말해준 407호 문 앞에 도착했고 제가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문을 확 열어젖히고 나오려고 하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 저에게 연락했던 그놈이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롭다는 듯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뭐가 웃기고 뭐가 그리 좋은지 완전 미친놈이다 싶어 소름이 돋을 지경이더군요. 뭘 보여주고 싶어서 날 여기까지 부른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 이유 없이 불렀을 리는 없을 텐데 둘이 뜨거웠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기절하고 나가 떨어지게? 큰 이유는 없어. 그냥 우리가 뜨거웠던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게 다야. 아마도 내가 미친놈인가 봐. 여보, 상대하지 말고 그냥 가. 내가 다 얘기할게. 내가 있는 그대로 설명할게.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놈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한 대 맞고도 절 보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놈의 면상을 또 한 번 날렸습니다. 그 순간 그놈의 주먹이 저에게 날아와 제 턱도 산산조각이 나는 듯 얼얼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하지 마. 제발 그만해. 아내가 우리 가운데 서서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놈 멱살을 거머쥐고 물었습니다. 너 진짜 속내가 뭐야? 네가 이러는 목적이 뭐냐고. 목적은 바로 이거지. 네가 우리 사이를 알고 둘 사이가 갈라지는 거. 한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말이야. 혜주가 결혼하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더라고. 혜주는 원래 내 거였거든.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나가. 내가 얘기할게. 저 사람 얘기 듣지 마. 이걸 보고도 그냥 갈 수 있을까? 그놈이 제 앞에 사진 수십 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보라고,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그 사진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요. 저는 그놈이 던진 사진을 하나씩 보게 됐죠. 사진 속에는 20대 풋풋했던 시절 아내와 그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이불을 덮고 누운 사진,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그 남자의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아내의 사진.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사이야. 우리 소문난 커플이었어.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킹, 혜주는 그 학교에서 퀸. 서로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사이지. 서로에 대해 다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나는 혜주 몸에 점이 몇 개 있는지, 혜주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알지. 우린 거의 한 몸이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미쳤어? 그만해! 재미있는데 왜 그만해? 계속해. 그래서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부터 부부였어.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야. 이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던가? 사실혼이라니,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아내는 법적으로는 초혼이었지만 초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동거에 대한 얘기는커녕 지금까지 만난 남자는 제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장인어른이 교회 가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장인어른은 손재주는 좋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각종 가전수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도 옛날 말 가면 갈수록 수리점을 찾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더불어 살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야 했고, 하지만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기는 싫어서 일하면서도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고 저희 아버지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당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아내를 눈여겨봐오셨고, 아버지가 직원들과 회식이 끝난 후 제가 술 드신 아버지를 모시러 갔을 때 아버지가 제 아내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참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다. 내가 참 아끼는 직원이다. 라고요. 아내는 그때 아버지 옆에서 어색하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와 박혀버렸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야무져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여리고 청순해 보이는 모습에 그만 반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그 후로 아버지가 회식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차를 대리운전하기 위해 자처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번 마주치게 되었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건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아내의 마음 씀씀이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저녁도 집에 가서 먹었고 절대 10시를 넘겨서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몸 불편하신 아버지 혼자 저녁 드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 효녀는 아닌가 봐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긴 하지만 내 진짜 속마음은 영민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영민 씨 옆에 있으면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서 돌아서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둘이 심야 영화도 보고 싶고 밤새도록 함께 있고 싶고 내가 자다가 뒤척였을 때 영민 씨 몸이 닿았으면 좋겠고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영민 씨가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 내가 아버지 옆에 있어드려야 해요. 나 효녀인 척하면서 은근 효녀 아니죠? 나 은근 나쁜 딸인가 봐요. 그 말을 다 듣고 저는 그 여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을 잡아가며 아버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효녀죠.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혜주 씨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 역시 혜주 씨랑 밤새 같이 있고 싶고 자다가 깼을 때 혜주 씨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걱정 없이 혜주 씨랑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머, 그게 뭔데요? 우리 결혼하는 거요. 제 말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 여자가 조금 놀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혜주 씨, 우리 결혼해요. 그리고 혜주 씨 아버지는 우리가 모시고 살아도 되고 혹시 불편하시면 아버지를 우리 집 바로 옆에 사시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혜주 씨랑 내가 밤새도록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 걱정도 덜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격한 듯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영민 씨 집이랑 차이가 너무 나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혜주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면 뭐가 어떤데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혜주 씨, 나 이제 혜주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혜주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혜주 씨를 사랑하게 돼요. 이런 게 인연이라는 건가 봐요. 제 얘기가 끝나자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제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품에 얼굴을 묻고 울먹이는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나 영민 씨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영민 씨를 만날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 영민 씨에게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겁났어요. 우린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집안 형편도 너무나 다르고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만 마음이 가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괜찮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가난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얘기를 마친 뒤 그 여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듯 펑펑 쏟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더군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 상처받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가진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반대는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런지 혜주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어머니를 원망했고 어머니가 속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그 여자가 너무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안이라서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혼했고 아내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패기치기 싫다고 지금 사는 그 집을 한사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아버지에게 괜찮은 방을 구해드리는 대신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 했고 결혼하고 8년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더군요. 얌전한 척 조신한 척 가정밖에 모르는 척 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아버지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효녀요? 아버지를 위해하는 마음요? 그런 것이 처음부터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물론 고등학교 때도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남자와 동거하다시피 살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는 아예 둘이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 거죠. 동거남에게 저하고 연애하는 걸 숨기느라 평일에는 아버지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가끔 저와 하루 종일 데이트라도 하는 날엔 동거남에게는 아버지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 거짓말을 동거남이 몰랐을 리 없었던 거죠. 이 여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알고 둘 사이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군요. 그날 이 여자는 집을 나와버렸고, 이 남자는 혜주를 잊지 못해 끊임없이 혜주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 후로도 혜주는 그 남자와의 정 때문인지 그 남자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끊지 못하고 저와 그 남자 사이를 오고 가고 있었고, 그러던 중 혜주가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 며칠을 앞두고 사정사정하더군. 이제 그만 자기 좀 놔달라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자기도 이제 부잣집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나? 내가 매달렸어.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내가 비록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너 한 몸은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자기는 이제 돈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사는 거 질린데 새 인생 살고 싶다고 결국 떠났어. 그리고 결국 7년 만난 날 떠나고 당신하고 결혼했어. 혜주 떠나고 나서 내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망가졌어. 혜주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혜주를 떠나지 못했지. 그녀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어. 그녀의 SNS를 엿보고 매번 바뀌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리고 가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이건 반칙이지. 나는 이렇게 괴롭고 아픈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왠지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란 말이야. 혜주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몸은 당신한테 갔지만 혜주 역시 날 못 잊는 게 아닐까. 우리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좋았거든.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 이미 결혼했으니 매정하게 연락을 끊을 줄 알았는데 의외더라고. 마치 내가 연락해주길 기다린 사람처럼 생각 많이 했다고, 그리웠다고 날 받아줬어. 혜주가 그러더라고. 결혼 생활이 지겹대. 내가 너무 그리웠고 당신과 침대에 있을 때 혜주는 늘 나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남편을 떠나지는 못하겠다나? 그러면서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 우리 영원히 사랑만 하는 애인 하자고. 내가 결혼해도 괜찮으니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자고. 나야 뭐 손해볼 것도 없고 그저 좋았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런데 점점 질리더라고. 아줌마가 돼서 그런지 뭐 솔직히 잠자리도 예전 같지 않고 눈에 콩깍지 벗겨지고 나니 이 여자 별로더라. 매력 없어. 그래서 연락했어. 들키기 전에 자수한 거지. 남의 여자 몰래 만나는 죄책감도 좀 있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당신한테도 알려줘야 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이 여자 끝까지 숨기며 내조의 여왕인 척 살았을 텐데, 그러면 너무 역겹잖아. 나 이제 실컷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너 다 가져.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만나는 혜주, 나는 이제 털끝 하나 안 건드릴 테니까. 하긴 사람 일 장담은 못하겠네. 혜주가 유혹하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남자 얘기가 끝나자 아내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있는 힘을 다해
그 남자 따귀를 올리더군요. 이 안에서 있었던 일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우리 관계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약속 아니야? 그런데 너 왜 이래? 왜 날 엿먹여? 몰라서 물어? 네가 얘기했잖아. 네 남편은 형식적인 부부관계고 진짜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도 너는 네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그랬지.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 너는 끝까지 네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내 마음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없어. 너는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저질이야. 그 남자 말이 끝나기 전에 아내는 혼자 열이 받아 다시 손을 올렸지만 그 남자는 아내 손목을 잡고 더 이상 맘대로 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둘이 대화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저는 그대로 호텔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내가 달려나와 제 팔을 잡더군요. 그 더러운 손 치워. 그리고 떨어져. 역겨우니까. 저는 송충이 털어내듯 아내를 털어내고 돌아섰고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아내는 충격받은 듯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아내가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도 용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처음부터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저를 치떨리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 남자를 상대로도 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 버티는 바람에 이혼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니 결혼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이혼 소송을 걸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끈질기게 전화가 오다 제가 끝내 받지 않으니 문자를 한 통 보냈더군요.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를 가졌어. 내 전화 좀 받아줘. 우리 만나서 얘기해.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더군요. 임신이라니. 6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와 병원 진료까지 받았는데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야 생기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아이가 생겼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긴 한 걸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문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만약에 내 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아이의 엄마인데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아이가 있다고 해도 내가 이 여자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 끝에 연락을 해서 아내를 만났고 저는 일단 뱃속의 아이 모습이라도 보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병원에 먼저 가보자고 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 움찔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자기를 못 믿느냐고 하더군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믿다니. 내가 뭘 못 믿어. 그냥 병원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건데 비록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아이 모습을 봐야 내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임신했다잖아. 약국에서 테스트기 사서 확인도 해봤고 병원에도 다녀왔어. 그런데 내가 병원에 또 가야 돼? 초음파가 애한테 뭐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저는 병원 갔다 온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 자기를 못 믿느냐고 왜 그렇게 사람이 의심이 많느냐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원도 안 간다, 사진도 없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너 임신한 거 맞긴 한 거야? 너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그러자 그 여자는 서럽다는 듯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군요. 그래, 나 임신 안 했어. 당신이 하도 날 피하고 연락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애 가졌다고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나주기라도 할 거잖아. 정말
할 말을 잃게 하더군요. 지금까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제가 바보 등신 같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여보, 누구나 한 번쯤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다시 생각해봐. 내 마음 좀 알아줘. 응? 너는 역시 구제불능이야. 손톱만치의 정남이까지 뚝 떨어지게 만드는구나.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 2번 다시 너를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수백 번 너를 다시 만나더라도 너는 나한테 영원한 쓰레기야.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싹 가져가줘서 고맙다. 부디 네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네 모습 그대로 저질스럽게 살아. 그것이 그 여자와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네요. 한때 사랑했지만 끝까지 치떨리게 만들었던 여자.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겁니다.